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봤죠. 태도. 그래서 객관적 태도, 성찰적 태도, 개방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까지 태도 4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볼 거는 이 개념이에요.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나의 어떤 주관적인 개인적인 어떤 가치가 개입되는 단계가 있고 절대로 개입이 되면 안 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즉 단계라는 게 뭐냐면 기억나야 됩니다. 우리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 방법 중에 양적 연구 방법이랑 질적 연구 방법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 중에 양적 연구 방법의 연구 과정은 질적 연구 방법의 연구 과정보다 어땠어? 단계가 더 많았지. 왜냐하면 앞에서 잠정적 결론인 가설을 설정하기 때문에 양적 연구 과정은 조금 더 단계가 길었습니다. 자, 떠올려 보면 제일 먼저 문제 제기,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연구할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죠. 그런 다음에 자,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이 잠정적 결론인 가설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개념에 뭐였죠? 조작적 정의.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을 수학적인 개념으로 바꿔주는 조작적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기간, 연구방법, 자료 수집 방법 다 정하죠. 그런 다음에 자료 수집하고 자료 수집한 다음에 들어와서 자료 분석, 통계 정리해서 마지막에 가설을 검증한다. 이 단계였습니다. 그러면 그 단계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어떤 단계에서는 나의 가치가 개입되는 단계가 있고요. 어떤 단계에서는 절대로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을 단계별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 중에 가치 중립의 뜻은 뭐냐? 연구자가 특정한 가치에 치우치지 않고 존재하는, 자, 뭐만 주치세요 이거? 존재하는 사실에만 의존해서 연구하는 자세. 그게 가치 중립이죠. 사회문화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한다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하여 가치 중립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재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재판을 할 때 판사는 뭐에 의거해서 판결을 내야 됩니까? 오직 증거와 양심, 법률에 의해서만 판결을 내려야 되죠. 판결을 내릴 때 판사의 개인적인 어떤 가치가 들어가면 안 되지. 하지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중립적이긴 어렵겠지. 그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도 우린 절대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를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연구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치 중립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뭐 하냐면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치 중립이 뜻이 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번엔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을 하기 전에 가치 중립의 의미를 알아봤으면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는 그 단계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과 가치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당연하죠. 사실은 말 그대로 사실이에요. 증거들. 가치는요. 이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입니다. 성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자는 연구할 때 그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만약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논쟁의 초점을 흐리게 하거나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해서 문제 해결을 저해한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과 가치를 구별하지 못하면 대화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냐고요? 예를 들어서 물어봤어. 어떤 친구가 야 1 더하기 1은 뭐야? 라고 물어봤어. 자, 이건 논쟁의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2야. 끝이잖아요. 왜? 얘는 그냥 사실이거든. 그런데 이번엔 친구가 야 A는 예뻐?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자 친구가 예뻐. 그래? 하고 봤더니 안 예쁘잖아. 이거는 얘는 논쟁거리가 자 될 수 없는 게 예쁜 것에 대한 기준이 서로가 다르면 대화가 안 됩니다. 대신에 딱 정해놔야 돼.
자, 양쪽 눈과 눈 사이는 5cm 이상이어야 되고, 예를 들어, 뭐, 눈의 길,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으면, 그래서 그 기준 안에 들어가면 예쁜 것, 그렇지 않으면 예쁘지 않은 것을 정해놓으면, 그건 사실이 되지만, 그냥 예쁘냐고 물어봤을 땐, 이건 서로 대화가 끝날 수 없어요. 싸울 수도 있습니다. 서로. 너 어떻게 그게 예쁘니? 내 눈은 예쁜데? 그러다 이제 인신공격 되죠. 넌 눈이 낮구나. 장난해?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도 가치랑 사실을 구분하듯이 사회과학을 연구할 때는 당연히 사실과 가치는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논쟁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아요. 사회문화 현상에서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는 관련성을 갖고 있다. 자, 이제 예가 나옵니다. 예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다는 사실로 인해 이에 대한 평가나 해결 방안 등의 가치 문제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뭡니까? 출산율이 낮다. 출산율이 낮다라는 건 전 세계 평균을 놓고 평균보다 낮으면 낮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건 사실이죠. 근데 이 사실 문제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왜 이렇게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을 거야? 그러면 출산율이 낮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여기서부터 뭐가 들어갑니까? 이제 같이 개입해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디에다가 더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야 이거 법으로 정해서 아이를 안 낳으면 자 감방에 보내야 돼요. 이렇게 극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야 그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지. 출산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야. 그걸 왜 국가가 강제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건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가나 해결 방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이고 이건 가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같이 막 뭉뚱그려서 나랑 생각이 틀리면 비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논쟁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얘는 그냥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기본적인 설명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별표를 해주세요. 과학적 탐구 과정에서의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 중요해요. 예, 통째로 이렇게 네모를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연구 과정에서 반드시 가치가 개입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이게 중요해. 이 가운데 있는 세 단계에서는 절대로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만약에 이 세 단계에 가치가 개입되면 그 연구 결과는 믿을 수 없는 연구 결과가 됩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이건 내 결론과 맞네? 집어넣어. 이건 안 맞잖아. 버려. 이러면 안 되죠. 그 연구 결과 믿을 수 없잖아요. 가사를 검증하는데 이거 내 맘에 안 드는데 바꿔야지. 안 되죠. 연구 결과가 왜곡되죠. 결론 도출도 마찬가지. 이때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면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 단계는 어느 정도는 가치가 개입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여러분 어떤 연구 주제를 선정하느냐는요. 연구자의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져요. 평상시 어떤 연구자는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아. 그럼 이 사람은 노동에 관련된 연구 주제 선정하겠죠. 이 친구는 노동보다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아. 그럼 청소년 관련된 주제 선정하겠죠. 즉 연구 주제를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연구자가 평상시 어디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구 주제 선정할 때는 연구자에 뭐가 들어갑니까? 가치가 들어가요. 그 다음 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설을 설정하느냐는 그 연구자가 평상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구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어떤 연구 방법을 선택하고 자료 수집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연구자가 평상시에 나는 인권이나 인간의 권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난 실험법 같은 건 전혀 못 쓰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물론 인권도 중요하지만 나는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게 더 좋다고 봐. 그러면 그 친구는 실험법을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평상시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연구자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는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단계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때는 연구자의 연구 의도라는 게 바로 뭐야? 가치야. 가치. 그래서 이때는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이때는 이 세 단계는 절대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되고, 마지막에 뭐 할 때요? 마지막에 연구 결과를 현실에 활용할 때에도 어디에 활용하느냐는 연구자마다 달라집니다. 연구 결과의 활용은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따른 대책 등을 마련할 때 뭐가? 사회적 가치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가치 판단이 요구되니까 이때도 뭐가 되는 겁니까? 가치 개입이 요구된다는 얘기예요. 옳은 데 쓰란 얘기야. 범죄에 이용하지 말고. 그러면 봐봐. 뭐뭐 하지 말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뭡니까? 가치는 개입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좋은 연구를 했어. 청소년들은 이럴 때 집중력이 높아진다. 청소년들을 연구해봤더니 이런 상황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져. 그러면 청소년들의 집중력이 높아지는 면을 이용해서 범죄에 이용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뭐야? 가치가 개입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 우리 이게 1, 2, 3, 4, 5, 6 쭉 나가는 게 바로 양적 연구 방법에서 연구 과정이거든요. 가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적 연구의 연구 과정 순서를 기억하면서 어느 단계에서 자료 수집, 분석, 검증, 결론 도출에는 반드시 가치가 뭐야 된다? 중립, 나머지는 개입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오늘 마우스를 쓰면서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이 마우스가 춤을 추고 있네요. 자, 개념 체크해 보세요. 마우스를 쓰지 말아야 될까요? 미쳤군요. 자, 그 다음을 보면 이제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와 연구 윤리에 대한 얘기야. 연구 윤리는 이게 연구 윤리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학문이기 때문에요. 학문에는 그게 자연과학이든 사회문화 현상이 사회문화든 연구자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윤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하죠. 실험법도 하고 질문지법도 하고 면접법도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연구 대상자에게 지켜야 되는 어떤 연구 윤리들이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연구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어떻게 나눠놨냐면 이렇게 나눠놨어요. 연구 대상자한테 지켜야 되는, 네모하세요. 연구 대상자에게 지켜야 되는 윤리. 그 다음에 연구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 세 번째가 연구 결과를 공표할 때 지켜야 될 윤리. 뭐 필요성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다시 볼 거.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가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우리가 연구 대상자와 관련돼서 지켜야 될 연구는 크게 4개로 나왔는데 첫 번째,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반드시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주치세요. 연구 목적, 그 다음에 연구 과정 등에 대해서 알리고, 미리 알리고,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동의를 먼저 얻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질문지법을 할 건데 질문지를 나눠주기 전에 내가 이 질문지를 한 이유, 목적이 뭐고 어떤 과정에서 하는 거고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지에 대해서 답을 해줄 건지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질문지를 주거나 실험을 하거나 면접을 하는 거죠. 속이면 안 됩니다. 연구 대상자를.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 목적이나 연구 과정을 연구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연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동조에 관련된 우리가 연구 실험을 할 거야.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이렇게 선분을 그려놓고 가장 긴 선을 물어보는 동조 실험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연구 대상자들한테 묻습니다. 연구자가 이 중에서 가장 긴 선은? 그러면 다 답을 4번 할 것 같은데 아니랬지. 앞에서 대답하는 사람들이 연구자의 보조들이야. 실험 조수들. 그런 다음에 여기 실험 대상에 5번째 앉아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실험 조수들은 이미 연구자와 짰겠죠. 미리 말을 맞춘 다음에 이 첫 번째 연구자의 조수가 가장 긴 선분하고 물었더니 고민한단 말이야. 뭐지?
그러면 연구 대상자는 처음에 생각하죠. 쟤 바본가? 아니 가장 긴 건 4번이잖아. 근데 이 첫 번째 실험자의 조수가 어마어마하게 고민하면서 다리를 떨어.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2번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 실험 대상자, 연구 대상자는 처음에는 얘를 바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도 뭐야? 실험자의 조수였지. 이것도 고민해. 그래서 앞에 앉은 4명이 모두 고민을 하면서 4번을 정답으로 안 하면 이 5번째 있는 사람이 정답을 말할 확률이 퍼센테이지가 떨어져요. 이건 동조 실험이란 말이야. 근데 이 실험을 할 때 이 연구 대상자에게 저 앞에서 대답하는 사람들은 다 연구자와 짠 실험자의 아니 연구자의 조수예요라고 말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이러면 실험의 의미가 없잖아. 이런 경우야. 미리 알려줄 수 없는 경우야. 그러면 미리 알려줄 수 없으면 그 다음에 나오죠. 불가피하게 연구가 끝난 다음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알려줘요. 아 사실 이 실험은요. 앞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이 사람들은 저의 조수예요. 동조라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랑 짜고 이렇게 대답한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구 대상자가 기분 나빠요. 난 내가 마치 무슨 조종당한 것 같아요. 제 연구 결과는 발표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발표하면 안 돼요. 아 그랬어요? 어쩐지 저는 제가 이상한 줄 알았잖아요. 괜찮아요. 제 연구 결과를 공표해도 됩니다 라고 동의했을 때만 그 연구 대상자의 결과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연구 전에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연구 결과가 중요할 때는 이게 끝나고 난 뒤에라도 반드시 뭘 구해야 된다? 동의를 구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동의가 없으면 발표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연구 대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실험법 같은 경우는요. 연구 대상자한테 이걸 반드시 예상해 줘야 돼요.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감옥 실험을 하게 되면 당신이 혹시 답답함을 호소할 수도 있어요. 이 실험에 참여하고 나서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특히 예상되는 피해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연구 대상자에게 미리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뭐 해야 돼요? 동의를 구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되게 민감한 주제들 있죠.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을 상대로 우리가 조사한다. 그러면 이건 되게 민감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 얘기를 나한테 다 하고 나서 혹시라도 후회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히 어떤 경우 실험하다가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연구 결과가 아니야. 이거 중간에 실험 중단하면 안 돼 라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디까지나 연구 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험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옥 실험 같은 경우도 연구 대상자들이 감옥에 갇힌지 1시간 만에 답답함을 호소했어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실험을 중단해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죠.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익명성은 반드시 보장해야 되며 사생활 관련 정보 및 개인 정보를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는 당연히 안 되지. 카드를 만드는 카드 회사에 넘긴다든가 안 됩니다.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가 있고요. 다음, 이번엔 연구 과정과 관련된 윤리 원칙이 있어요. 연구자는 정직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야지 남이 수집해놓은 걸 갖고 온다든지 안 되죠. 또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의도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료를 조작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또 수집한 자료 및 분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해석,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 자료 분석 내용과 일치하지 않게 해석을 한다거나 왜곡한다거나 다 안 되는 일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다음, 이번엔 연구 결과를 공표할 때 연구 결과의 공표가 연구자 자신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거나 공표를 통해 뭔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연구 결과를 은폐, 숨기거나 줄이거나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고요. 다른 연구자의 연구물을 활용하는 경우엔 반드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가면 레포트라는 과제를 할 텐데 그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출처입니다. 그것부터 배워요. 모든 대학이 출처, 참고문헌 쓰는 법, 출처를 명확하게, 안 그러면 표절이 됩니다. 표절. 자, 다음 연구 성과가 사회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것도 중요해요. 결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 야, 나는 연구자인데 난 연구만 하는 거지 내 연구를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는 무책임한 자세가 아니라 연구자 역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해서, 뭐 연구 윤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틀릴 게 별로 없어요. 문제가 한 문제씩 가끔 나옵니다. 수능에도. 당연히 내신에 나오고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해서 요 부분을 한번 풀어보기 전에 얘기 한번 볼게요. 연구에 대한 고지라는 게 알려줄 의무야. 사회과학자는 연구에 앞서서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 연구가 연구 대상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칠 경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아까 같은 실험이요. 동조 같은 실험. 연구 대상자들이 연구 목적을 알게 되는 경우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치? 미리 알려주면 안 되지. 이 경우 연구자는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연구 대상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뒤라도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 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마저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다음 사례를 연구윤리 측면에서 옳게 평가한 진술만. 자, 연구윤리 금방 봤던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구윤리라고 나오는데, 갑은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 시간이 길수록, 자, 뭐뭐 할수록 그랬어? 그러면 이제 얘가 원인이겠지.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 시간이야. 자, 이게 뭐가 되겠어요? 원인이 되겠죠. 이게 원인이 돼서 학업 성취도라는 결과,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가설, 잠정적 결론을 만들었죠. 사교육 참여 시간이 길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이라는, 그러면 시간이 길수록 참여도가 높을 거다 해서 가설을 비례관계로 만들었습니다. 자, 갑은 조사 대상 중학생 100명을 선정한 후, 자, 여기 보면 중학생의 그랬기 때문에 이 중학생 전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모집단이 되는 겁니다. 모집단. 근데 이 중에서 조사 대상 중학생 중 100명, 전체 모집단은 중학생인데 그 중에 100명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 100명이 뭐가 되는 거야? 표본 집단이 되는 거지. 표본 집단. 중학생 100명을 선정한 후 중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연구 취지 등, 특히 이때는 중학생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중학생과 누구까지 나오는 겁니까? 보호자까지 등장하는 겁니다. 중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연구 취지 등을 설명했어요. 연구에 대한 허락을 받고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그럼 여기까지 뭐 알 수 있는 내용은 양적 연구 썼다는 거 가설 설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표본조사에 질문지법, 자료 수집은 질문지법 썼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이후 수집한 질문지 중 모든 응답지에 똑같은 번호를 기재하는 등 무성의하게 응답한 것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모든 응답지에 번호를 1번호 찍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답지는. 갑은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했고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록에 조사 대상 학생의 실명을 첨부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지금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연구 윤리에 대해서 어긴 게 없어요. 여기까지 읽다 보면 연구 윤리를 어긴 것도 없고 연구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조사 대상 학생의 실명을, 아까 보면 익명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실명을 첨부하는, 그에다가 교육 학회지에 게재했다.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볼게요. 여기 나왔네.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여기 보시면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건 맞는데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록에 조사 대상 학생의 실명을 첨부한 후 교육 학회지에 게재했다. 잠깐 볼게요. 그런 다음 연구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자료를 수집했다. 맞죠? 여기 중학생과 보호자에게 연구 취지 등을 설명한 후에 뭐 했어? 허락을 받고 질문지를 냈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구한 거 맞습니다. 의도한 결론을 얻기 위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주관적인 가치를 개입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수집한 질문지 중 모든 응답지에 똑같은 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이거를 우리는 의도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연구 이외의 목적을 썼다. 여기 보시면 교육 학회지에 게재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 거지? 실명을 첨부한 게 문제인 거지. 교육 학회지에 이걸 게재한 게 연구 이외의 목적을 사용했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2번 정답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 윤리에 관련돼서는 어려운 문제가 없을 거고요. 자, 어디까지 숙제가 되겠습니까? 답니다. 다 여기까지 45페이지까지도 숙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기출 플러스라고 해서